반갑습니다. EBS에서 초대를 받은 서명원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 이름은 베르나르 세네갈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톨릭 사제인 사실을 알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서도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자는 프랑스식 모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캐나다 케벡주에서 몬트리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어찌하여 캐나다 몬트리올 케벡주에서 탄생한 제가 어떻게 불교 전문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화면의 왼쪽에 저의 고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가톨릭 집안. 저는 1953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캐나다 케벡주에서 사는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들의 사회가 아주 보수적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시야가 아주 좁았었다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해 드리냐면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작은 아이와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제 자신이 어떻게 바다를 헤엄치는 우물안에 개구리이더니 어떻게 바다를 헤엄치는 큰 고래가 큰 물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흥미롭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입니다. 저는 사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난리를 일으켰고 그리고 중학교가 몬트리올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점심시간에 그 중심지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구경도 하고 그리고 물건도 좀 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저는 그게 잡혀가지고 정령들의 법원에 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어야 했었고 우리 부모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의 물건을 건드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학교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다른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의 사진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란 종교적 심성이 좁은 사람, 즉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허락해준 일련의 체험들을 통해 개구리의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는 좀 더 그릇이 좀 더 커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머님께서 제가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거는 저의 가족에 대한 사진이고요. 아버님도 의사고 형도 의사고 남동생도 의사고 다 의사 집안이고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다 의사예요. 그러면 의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저는 속으로는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의대에 입학할 만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에 있는 의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프랑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가게 돼서 제가 어려운 시험을 보아야 했었고 한 번 재수해야 했었고 그 다음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프랑스 보르도에 가서 6년 동안 의대에 다녔습니다. 보르도 대학은 14세기부터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 서남쪽 쪽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르도시는 포도주로 유명하지만 의대도 프랑스에서 사신다면 유명합니다. 근데 의대에 다녔다가 저는 여러 가지로 마음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남녀노소 분만실에서도 일을 해야 했었고 노인과에서도 일을 해야 했었고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르바이트로 여름마다 5년 동안 해부실에서 일을 하면서 제 손으로 시신 350구를 다 해부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진짜 왜 사냐? 의대에 다니면서 사실 그 철학적인, 신학적인 문제들을,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들을 전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갈수록 저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돌아가야 하나, 프랑스에서 앞으로 살아야 하나, 또 연애하는 일이 있었는데 결혼의 방향으로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생겨서 결국은 상당한 위기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공부도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인생의 앞날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피종, 그 수행 과정 안으로 들어가서 8일 동안 아주 열심히 하고 난 그때 제가 수도 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거는 이 표는 의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저에게 돌아버렸다, 당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게 결혼이 아니고 캐나다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앞날들은 그 수도자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너무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결정은 제가 1979년에 했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한테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후회할 거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회한 적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브랑스 예수회에서 6년 동안 살았는데, 근데 아주 빨리 최고의 책임 담당자가 한국에 갈 마음이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니까 좀 일주일 동안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무엇보다도 한 거는 지도책을 펴놓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위치를 보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둘로 나뉘어 있고, 그리고 북쪽에 가면 아주 극단적인 공산주의, 남한에 간다면 기독교도 다 있고 다양한 종교도 다 있고 그런 상당한 자본주의, 그리고 미국 주둔군도 다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케이, I buy. 저는 이거 원한다. 이거다 확실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온 거는 1984년도고요. 이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7주일 동안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985년도에 본격적으로 오게 돼서 일단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에 다녔습니다. 3년 동안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배워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지만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과 사는데 저는 저희 얘기도 못했었고 뭐가 뭔지 못 알아들었고 문학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그래서 한국어 학당은 실험실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너무 확실히 알았고 한국에 대해서 알려면 훨씬 깊이 공부해야겠다는 그 확신을 얻게 돼서 무엇보다도 한국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2년 동안 했고 무속도 공부했고 유교, 노교, 그다음에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불교에 대한 불교의 명상법에 대해서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처음 사찰에 갔을 때 와, 완전히 다른 세계, 아주 신기한 세계, 저의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끄는 그 세계처럼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불교를 전공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제도 됐고 신학 공부도 더욱더 많이 했는데 근데 결국은 불교학 박사과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살찐 박사 논문이고요. 우수하게 졸업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대학에서 파리 7대학 동양학과가 있는 그리고 그 동양학과 안에 한국문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졸업한 거고요. 120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은 박사 논문 주제는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20세기 후반기 한국 불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분의 그 책 가장 대표적인 그 책 중에 하나는 그 선문종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육조단경 현도 그 편역이라고 합니다. 그 책들을 읽느라고 저는 그 결막염에 여러 번 걸렸습니다. 안과에 많이 다녀야 했었고, 왜냐하면 한국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어만이 아니라 한문을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 합니다. 사실 어떤 그 분야에 그 진짜 능숙해지기 위해서 뭐 10,000시간 동안 뭐 테니스든 피아노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10,000시간 동안이나 해야 이제 진짜 일이 손에 잡히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학 박사 과정만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는 불교 수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학 박사 과정을 제가 언제 마쳤냐면 전 2004년도에 마쳤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불교식 수행, 소위 뭐 간화선 수행을 199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 제가 2007년도에 법사가 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선사가 될 것입니다. 그 수행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이제 저는 좀 그 빨리 못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선사가 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 생활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선사가 되겠다고 해서 저는 뭐 깨달았다라고 감히 말씀 못 드립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봉하는 종교가 최고라는 입장을 취하느라고 소모시키던 그 상당한 힘을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사실 자기 우물이 절대라고 생각할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래서 그 틀을 부숴버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도전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었고, 그리고 한참 동안 저는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저의 종교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수행 많이 했기 때문에 불교를 학문적으로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수행법을 통해서까지 불자들을 사귀면서 불교 안으로 아주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불교가 저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마찬가지로 저는 캐나다 케벡주 몬트레일에서 태어난 캐나다 케벡주 사람, 불어권 사람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살았고,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불교를 배웠기 때문에 정체성 위기, 이제 국제미아가 아닌가, 저는 뿌리를 어디서 도대체 내리고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참 동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좀 많아지기 시작했고 60대 후반 1953년도생이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고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이 없고요. 근데 정리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했을 때 개구리가 어떻게 물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되 쉽게 이렇게 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이 최고다라고, 저의 종교입니다. 불어도 저의 종교, 저의 언어입니다. 최고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럼프처럼 되어버리는 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서강대에서 불교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쳐드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수양과 명상이라는 과목을, 명강이 된 과목을 거의 14년 동안 가르쳤고요. 학생들한테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학 교육은 인문학계에서 너무 이론적일 때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진짜 이게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인 그 코스 과목 하나 가르쳐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90%는 그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뭘 체험하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매주 알려줘야 했었습니다. 제가 서강대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서강대에서 은퇴했을 때 마지막 학술 대회의 사진입니다. 그 전의 사진은 향적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강대 종교학과 학생들과 함께 답사 여행을 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란 그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2015년도에 법인이 되었습니다. 사도전 돌밭 공동체라고 합니다. 거기서 명상도 하고 이웃 종교도 사귀고 있고 그리고 울력도 합니다. 유기농 농사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리고 아주 자주 스님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 분명히 해드리려고 하고요. 종교적인 종조를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국어가 저는 불어이듯이 저의 종교는 가톨릭이고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런데 고대 인도에서 아쇼카 황제가 돌기둥에다가 신령을 새기게 했습니다. 인도를 다스리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적 알력 관계가 보통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돌 기둥에다가 인도에 도처에서 기둥을 세워서 이게 종교 간 알력 관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웃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또 자기 종교적인 체계를 이웃 종교를 통해서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존경심이 생길 거고 그리고 같이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상당히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 사람은 아니지만 고대 인도에서 3세기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아쇼카 왕자에 대한 존경심이 보통이 아니고요. 그 정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로부터 배우면 배울수록 불교에 대한 안목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존경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의 그 가톨릭 신자, 그리스도인의 그 신자, 가톨릭 사제의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불교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불교를 만나지 않았었다면 저는 진짜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깨닫지만한 우물 안의 개구리로서 계속 평생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거는 상당한 인연이라고 보고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지금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가톨릭의 정체성을 포기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불교는 2500년에 걸친 기나긴 역사를 지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본래 창립자 한 분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아주 단순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사성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씨앗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씨앗으로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떠오르는 것은 도토리 하나라고 도토리 하나 심으면 상당한 나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토리는 크지는 않아요. 근데 도토리 안에 큰 나무가 될 수 있게 뭔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원리가 싹 트고 그다음에 무럭무럭 자라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불교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석가세존의 가르침은 굉장히 실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험,
자기가 발견한 해달의 길을 나누려고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조기 불교를 멀리하면서 아니라는 어떤 때는 원치 불교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가르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서히 수백 년에 걸쳐서 인도에서 무파 불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파 불교 안에 들어가서 그 종파수를 헤아리려고 한다면 학자에 따르면 30개, 32개, 35개 많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써 그 도토리에서 나무가 나오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지가 생기기 시작했었다라고 볼 수 있으시거든요. 불교는 2500년에 걸친 기나긴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교라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불교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무의미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한국 불교만 말씀드려도 신라시대 불교,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불교, 일본 강점기야의 불교, 현대 한국 불교 아주 다양합니다. 신라 불교 안으로 들어가자면 또 갈래가 아주 많습니다. 한국 불교, 현대 한국 불교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해인사, 한국 불교의 메카인 해인사 말씀드리자면 해인사 안에 들어가시면 또 그 주요 그 사상적인 흐름이 4개나 정도 되거든요. 해인사라고 그러면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조기 불교 구분할 수 있다고 무파 불교, 그다음에 대승 불교, 상좌 불교, 동남아시아 불교. 동남아시아 불교는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어느 정도 베트남의 남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승 불교 안에 교종, 선종, 밀교, 정도종. 그래서 불교라고 할 때 상당히 큰 나무 그리고 가지가 많은 뿌리도 깊이 내려가는 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함부로 불교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승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성사상, 삼신설, 보살사상, 자비의 불교 그리고 생사 즉 해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기 불교에서는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야 해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했던 반면에 대승 불교에서는 해탈의 경지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거기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 불교가 큰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다양성을 보면 볼수록 결국은 통일된 면이 없다라고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교라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플러스 어떤 사람들은 불교라는 개념은 불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19세기 서유럽에서 온 소위 오리엔탈리스트 동양의 개념 만들고 동양을 학문으로 동양 공부를 학문으로 삼아서 만들어낸 개념 빈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왜 그러냐면 불교라고 하되 다양성 가운데서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라고 해봤자 시시하다, 무의미하다, 무식하다라고 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불교라고 그러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다르타 고타마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신 인도 바르나시 녹야원 사슴 공원에 가서 제공해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신 4가지 거룩한 진리가 모든 불교의 공통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르침은 조전범륜이라고 해요. 처음, 전, 돌리다, 법, 이게 불법, 륜, 바퀴.
처음 불법의 바퀴를 돌리셨을 때 그 가르침에 대한 불경, 조전법륜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의 가르침을 바퀴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그 돌아가는 바퀴, 퍼져나가는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그 가르침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사송제, 4가지 거룩한 진리라고 하고요. 첫 번째는 고제, 삶은 온통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생고해, 인생은 고통받아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집제.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면 사람의 집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진리는 그 고통의 원인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진리는 노제. 그 고통의 원인을 단절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끊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명상의 차원에서, 그리고 지혜의 차원에서 8종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석가세조는 붓다가 의사들의 의사예요. 의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결국은 그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분은 불교의 창립자이신 시다르타 고타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